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12월 10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이 벌인 패악질을 설명했습니다. 178회에 이르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 등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남발로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했으며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선동 공세를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100번 맞는 말입니다. 야당의 패악질에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이었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또 법에는 계엄 발동 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 해제 요구가 있으면 여기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따라서 군을 국회에 투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혈 사태도 없었고 군대가 소규모라고 해서 군 투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 계엄령을 통보하고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됐어도 국회 기능은 막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에 군대를 보냈고 군인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계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정당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뜻 수긍이 됩니다. 그는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100번 맞는 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은 잡아야 합니다. 윤이 중국인 간첩 행위를 언급한 것은 아주 스마트한 카드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대통령이 언급하기에는 격이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출입국 관리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하면 딱 적절합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에서는 간혹 호기심이든 스파이 행위건 토지 측량을 하는 일본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공개석상에서 일본을 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잡아놓고 질의가 있으면 외교부 대변인이 응대할 뿐입니다. 한국 관료 시스템의 특징은 업무 분장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미국에 대해 우리 미국 편이야, 중국 편 아니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협중 정서가 강한 국민들이 듣기엔 시원하지만 중국에 대고 너희들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간섭을 보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니 외교적으로 보면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에게 있어서는 마침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탄핵 사유로 명시한 덕에 반사이익이 상당합니다. 야당이 아주 멍청한 짓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윤석열도 마뜩치 않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도 곱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반미 노선을 드러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윤이 탄핵된다고 해서 이재명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하야 내지 탄핵이 보수의 멸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란 정체성 없는 정당의 소멸로만 이어질 뿐입니다. 이번에 한동훈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보호하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공화정이지 왕권 국가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도 윤석열을 비판할래 하는 식의 가스라이팅이 통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보수 집단은 윤석열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비판을 했어야 합니다. 황당했던 엑스포 유치 외교는 물론이고 로우전에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키예프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도 사실관계를 따져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최근 1,400억 원을 키예프에 장기 저리로 지원한 것도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멸망이 예정된 부패하고 독재적인 나라에 무슨 돈이 있다고 거액을 퍼줍니까? 참고로 러우전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멸망 직전입니다. 한국의 일부 유튜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이 국지적으로 기습에 성공했다고 떠들지만 전체 판세를 보면 러시아군이 포위 섬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휴전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푸틴 대통령이 단단히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 고기 분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젤렌스키에게 징집 연령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협상 카드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진영 논리 속에서 좌파에서 우파로 건너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지 무슨 보수 우파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영어로 컨서버티브를 보수라고 번역한 것도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폭민 정치에 의거해 모든 것을 두들겨 부수는 게 아니라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게 컨서버티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수는 컨서버티브가 아니라 그냥 방부제 덩어리입니다. 썩어 사그라들지도 않으면서 특정 시점에 쾌쾌 묵은 이데올로기나 아집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수 참칭 인사들이란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간혹 멀쩡해 보이는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고가 90년대 초반에 멈춰 뇌가 좀비처럼 굳어진 분들입니다. 방부제 덩어리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윤석열은 또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영원으로 깎았다고 분개했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모두 삭감했다는 비판은 맞습니다. 그는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R&D 예산 삭감은 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 연구를 중시한다면서 어거지로 멀쩡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이공계 교육을 초토화시켰는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잘못된 의료개혁과 전공의 겁박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정 직군을 갈라쳐서 척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윤핵의 의료인은 여전히 비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선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기관에 대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지만 유독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든지 해킹으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 군을 출동시킨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워딩은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이래서야 국민들이 믿겠느냐가 핵심이지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다든지 조사 결과 무엇을 체증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정상적이라면 일단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나온 것만이라도 국민들에게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한 뒤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2시간짜리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화들짝 놀라고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어디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소동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2시간짜리 내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어려운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입니다. 경제가 시계 제로입니다. 윤석열은 어떻게든 내란체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속셈을 알고 있는 만큼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탄핵을 헌재 판단에 맡기게 되면 부지 하세월입니다. 윤이 믿는 구석은 지금 헌재가 6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헌재로 가게 되면 서너 달이 아닌 반년 또는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는 파탄나고 야당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허위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다 업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끌려 내려올 때도 근거 없고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한동훈과 함께 문재인 휘하에서 적폐청산을 구실로 1000명을 수사해 200명을 기소하고 결과적으로 5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야당의 폭거가 광란의 칼춤이라면 윤석열의 예전 행적 역시 광란의 칼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유시민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공평한 잣대로 봐야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저지른 대로 다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업보, 카르마입니다. 조국이 결국 종말을 구했듯이 이재명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윤석열을 지키지 못하면 권력이 이재명에게 넘어간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